자, 라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챕터가 파시즘의 대중심리의 권위주의적 가족 이데올로기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챕터예요. 사실 뭐 저는 이걸 다 읽지를 못했고, 자, 다 읽기엔 조금 난삽해요. 이 글이 너무 길고 난삽한데, 그래도 뭐 한 2장, 1장, 2장 정도 읽는 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2장에서 또 역시 소시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 에릭 프롬이 얘기하면 중간계급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소시민 계층에 대한 그 분석을 하고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히틀러에게 복종했나, 더 지지를 보내는가, 그 얘기인데, 89페이지에 보면 우선 이 경제적인 상황과 이데올로기 사이 균열이 생기게 될 때 소시민들의 성격 구조는 위를 쳐다본다는 말을 봐요. 그러니까 위를 쳐다본다는 말은 뭐냐면 뭔가 이렇게 극복하고 나는 잘 될 거야, 그리고 이걸 좀 극복해줘라고 하는 식의, 그래서 저항보다는 복종하는 심리가 강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산업구조의 노동자 성격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업구조의 노동자 성격은 저항이 더 많았죠. 내가 못 살아? 그럼 우리는 임금 더 줘. 이거 임금 투쟁을 했는데, 중산층들은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못 살아? 그럼 뭔가 이 권력 구조를 바꾸고 경제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여기 민족에 대한 강조를 소시민 계층은 굉장히 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89페이지 보면 나는 국가이며 당이며 회사이며 민족이다, 이런 식의 동일시의 효과가 소시민 계층에겐 제대로 잘 먹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90페이지에 보면 가족의 유대와 민족주의적 감정이라는 소챕터가 나와요. 이제 요게 포인트예요. 이 소시민들을 분석할 때 라이가 주목하는 게 가족적 유대인데, 그 가족적 유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성의 억제와 억압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본 거예요. 적어도 이 독일 1930년대 상황 특히 그렇고, 당시의 19세기, 20세기의 가족 상황이라는 게 성적인 억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가족이라는 게 뭐 예나 지금이나 뭐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뭐 이거 다 이렇게 성적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권위적인 게 좀 있죠. 바로 이러한 이중적 토대에서 가부장적인 성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으로 등장을 했고, 이 가부장적인 그 성도덕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독일의 혈통, 독일의 민족, 이런 거와 굉장히 친화성 있게 잘 그런 논리를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93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도 어떤 혁명적인 사회주의적 뭐 경제 정책을 원하는 게 아니고, 뭔가 아버지한테 배워서 보살핌을 받는, 그래서 뭔가 이 가족 전체가 잘 돼야 되는 뭐 이런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94페이지에 보면 그 소시민 계층의 특유의 모습, 즉 자기 가족을 보호하려고 하면서 다른 가족과 경쟁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뭐예요? 개인보다는 공공복지를 강조하게 됐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파시즘의 집단주의적 요소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개인보다는 전체를 생각하는 거, 이게 가족주의 이데올로기로 나왔고, 그게 파시즘의 집단주의 요소와 굉장히 유사하게 소시민 계층에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95페이지 보면 성적 생활 양식과 이에 의존하는 문화 생활 양식은 본질적으로 도시의 소시민들이 육체 노동자들로부터 자신들을 구별하는데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성적 금욕, 뭐 그거는 에릭 프롬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금욕주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여기에 라인은 성적인 금욕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명예와 의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 소시민들 얘기하는 그 말 속에 이제 뭐 성적인 표현하면 막 물러나고, 너는 굉장히 천박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교육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명예와 의무라는 단어로 사회적으로 표현됐고, 그것이 파시스트 독재 이데올로기에서는 인종 이론으로 표현됐다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명예와 의무를 몰라, 그러니까 쟤네들은 죽여도 돼, 이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96페이지에 아버지의 권위주의적 지위는 그의 정치적 역할을 반영하며 가족과 권위주의적 국가관계를 드러낸다. 가족 내에서 아버지는 생산 과정 속에서 그의 상사가 그에 대해서 갖는 지위와 동일한 지위를 고수한다. 따라서 아버지는 윗사람에게 복종하는 태도를 아이들, 특히 아들에게서 만들어낸다. 이러한 관계로부터 지도자에 대해서 수동적이고 복종하는 소시민적 인간들의 태도가 솟구쳐 형성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권위주의적 그 태도,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권위주의적 체제라는 게 뭐예요? 성적인 쾌락 문제와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종교 문제라고 하는 것과 성적 쾌락 문제가 분리된다는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98페이지 성적 쇠약은 어떤 경우에는 잔인한 생활 방식의 성생활을, 다른 경우에는 경직된 성격 특징으로 보상되는 자의식의 저하를 초래한다. 성욕의 자제와 성의 억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강제는 명예, 의무, 용기, 자기 통제와 같은 발작적인, 특히 감정적인 것을 강조하는 관념을 발전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문제예요. 이게 종교나 경제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라이가 보기에는 한 계급의 혹은 한 국민의 성격을 표현할 때는 성적 억압과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성격 구조가 소시민 계층에 가장 확대 발전되고 이것들이 소위 이제 그 파시즘을 지지하게 되는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고 있다는 겁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성적인 억제가 권위주의적 가족에 얽매이게 하는 수단이라는 점,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아이의 원초적인 생물학적 연결이 성적인 현실을 가로막고 풀리지 않는 성적 고착과 불능을 발전시키고 다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어머니와 유대는 가족 유대의 핵심이다. 이것이 고향과 민족이라는 관념은 주관적 정서적 핵심에서 어머니와 가족에 대한 관념이다.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하는 것, 아이의 관계, 그다음 그게 가족과 민족 뭐 이렇게 연결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적 자유 105페이지 무엇보다도 반동적 사상이 성적 혼란과 성적 방탕으로 표현하는 성적 자유에 대한 공포는 경제적 착취 굴레에서 벗어나는 자유의 열망을 방해하는 작용을 한다. 성적 자유에 대한 공포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자유로운 것에 대해서 방해한다는 겁니다. 이는 단지 성혼란이라는 관념이 존재할 때만 유효하다. 또한 국민들 대중들은 이런 결정적인 문제를 명료하게 살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계속 우회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잘 살고 싶고 자유롭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뭔가 뭐 진보적인 정책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새로운 어떤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성적으로 권위주의적인 그 가족관계에서 자란 사람들한테, 그래서 성적인 억압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명예스럽지 못하고, 그런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들이 노동자들이 굉장히 그 진실되지 못하고 방탕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뭔가 정책을 해, 그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식의 반동적인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민주사회주의의 자존심이라는 겁니다. 108페이지 보면 대중들 개개인이 지도자와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것, 이것이 민족사회주의 가장 중요한 이유고, 이러한 동일시 경영학이 민족적 나르시즘, 각 개인들이 민족의 위대함에서 빌려온 자존심의 심리적 토대이다. 반동적인 소시민 계층은 지도자와 권위주의 국가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그렇죠. 자기가 어릴 때부터 받아왔던 아버지의 모습과 지금 저 히틀러의 모습이 굉장히 비슷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예요?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민족주의와 대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어떤 보편적 민족주의, 보편적 세계주의, 이거를 소시민적 반동주의자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아버지가 그럼 여러 명이라는 얘기야? 뭐 우리가 가족이 다 같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런 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는 내가 가족이라는 개념으로부터 훈련받은 어떤 폐쇄적인 의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논리들이 이제 그 산업 노동자들과의 관계에서 이 소시민 계층을 좀 반동적으로 만들었던 중요한 계기예요. 그래서 나는 사실은 이 라이 얘기를 길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이 라이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권위주의적인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게 성적인 억압부터 나오는 것이고, 파시즘의 기본적인 생각이 어떤 개인의 고립감, 그다음 경제적인 박탈 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개인의 성적 억압과 관련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방법도 간단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거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성적인 억압을 해방시키고 성적인 만족을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억압적인 생각, 강박증 생각이 없어지고, 그래서 어떤 진보적인 생각에 대해서 상당히 유연해지고, 그 다음에 민족주의가 아니고 국제적인 보편주의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연한 자세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된 성윤리를, 아주 강압된 성윤리를 시민사회에서 좀 배격하고, 자율적이고 자기 원칙적인 자유조절적인
성적 윤리를 만들어내서 그걸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즐길 수 있도록 만들자. 그래서 이 라이는 성클릭 운동이라는 걸 1930년대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적 억압이 있는 사람 심리 상담하고 어떻게 하면 네가 즐겁게 살 수 있는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회에 있는 기존의 도덕과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그 뭐랄까 대단히 그 부르주아적인 도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반동적인 도덕이다. 그래서 그걸 조금 제거해보자. 뭐 이런 게 이제 소위 라이히가 얘기하는 이른바 성경제학으로서의 어떤 그 사회 개혁의 한 모티브인데, 하여튼 저는 이걸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논란이 많은 책이고, 과연 지금 이런 얘기를 우리 사회의 경제 상황이나 한국 민주주의와 연결시켜서 이런 책들을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뭐 그건 사람마다 다른데, 여하튼 이런 식의 논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한 번쯤 짚어볼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소위 포스트 모던 계열에서 들레즈와 가타리가 썼던 분자혁명 같은 책들, 그 논리가 사실은 라이히가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고, 충분히 개발하지 못하고, 또 실천적으로도 라이히가 선클릭 운동을 했지만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던 사회 문화 운동을 나중에 가타리가 다 이어서 한다. 뭐 그런 정도 얘기를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